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영락입니다. 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어느 때보다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선거기도 하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4분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충북 지역의 텔레비전으로 2시간 동안 생방송되고요. 또 DMB를 통해서 충청권 전역에 또 방송이 됩니다. 더불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 방식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토론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제 공통 질문이 있고요. 그 공통 질문 사이에 한 후보께서 일단 자유롭게 토론하시는 자유 토론이 있고 또 한 후보께서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은 그때그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석 순서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후보의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1분씩 시간을 드릴 거고요. 순서에 따라서 안희정 후보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희정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 새 후보님 환영합니다. 충청도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을 싸우는 정쟁의 정치, 여당하다가 야당하고 야당하다가 여당하면 서로 입장이 뒤바뀌는 정치, 이러한 정쟁의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야, 낡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려 합니다. 덕분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국정을 잘 이끌고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이 문제입니다. 본선 경쟁력 1위 저 안희정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자 안희정 후보의 모두 발언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최성 후보의 모두 발언 1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충절의 충북 도민 여러분, 고양시장 최성입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은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으로서 지방자치, 혁신자치의 전도사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시종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종시로의 행정 수도 이전에 따라서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 농업 발전의 문제, KTX 역사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전도사 저 최성희, 청와대에서 경험,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경험, 그리고 시장으로서 경험을 살려서 충북도를 대한민국 발전의 허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기호 2번 최성,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 앞으로 충북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 후보의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1분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십니까? 소수의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정상적인 나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두는 싸웠고 박근혜 퇴진이라고 하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공정한 나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나라 우리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태도입니다. 이 소수 기득권자들의 그 기득권과 특혜를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많이 합니다만 실천은 이재명만 해왔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 96%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이재명이 평생을 바쳐서 공정한 나라를 위해 싸워왔듯이 앞으로도 국민께 드린 약속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모두 발언 들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의 1분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지방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충청은 국가균형 발전의 심장입니다. 강력한 지방 분권으로 충청의 꿈을 되살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잘 준비된 후보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만큼 깨끗합니다. 정책과 국정 로드맵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준비된 문재인이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충청도민들께서 압도적인 경선 승리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 바꿔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네 후보의 모두 발언 들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세 개의 공통 질문을 네 후보께 차례차례 이제 하나씩 드릴 건데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실천하겠다. 제1공약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먼저 시작하시죠. 예, 저는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성장의 위기,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들의 절망, 모든 국가 위기의 근원이 일자리입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또 재정 능력, 총투입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두고 대통령이 매일매일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일자리를 민간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일자리를 늘려서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만 늘려도 소방관, 경찰, 보육, 의료, 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법定노동시간과 휴가만 제대로 준수해도 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도 저녁과 휴일,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네, 남녀 간의 임금 차별을 해소해서 나쁜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의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이번에는 안희정 후보께서 답변할 시간인데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을 꼭 이루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서울 중심,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서울이 아니면, 즉 서울에 살지 않으면 루저, 실패자라고 하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있어도 지방에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불균형 발전의 결과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모두 다 서울로, 도시로 간 결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울과 지방이,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고 지역 발전과 지역의 일자리도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했었던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안 나와서 우리 지역 소외받았다, 차별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도지사 협의회와 함께 제2국무회의를 만들어서 지역의 의제를 국가재정예산회의에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런 시도지사들이 협의를 통해서 지역별 거점 국공립대학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입니다. 네. 자, 안희정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고요. 이번엔 최성 후보 차례인데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충북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1%의 특권층, 재벌, 서울만을 위한 공화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지도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0, 30년 이후에는 충북에 있는 11개의 시군구 중에서 5개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충청도라는 공동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방에 대한 차별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바로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지방 분권 개헌을 통해서 충청도의 발전은 우리 이시종 지사님과 같은 분들이 직접 충청도민과 함께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인 지원, 재정에 있어서나 교육에 있어서나 복지에 있어서 지방자치 분권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만약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렸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충청도민의, 충북도민의, 충북도민을 위한 그런 자치행정이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최성희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최성 후보의 답변 들었고요. 공통질문 1번에 대한 마지막 답변으로 이재명 후보 답변하시면 되는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재명은 우리 전 국민을 위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너무 소득 불균형이 심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국가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65세 이상의 노인 전원, 또 농어민 전원, 장애인 전원, 29세 이하의 청년과 학생과 아동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서 반드시 해당 지역에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에 매년 1조 3천억 정도의 지역상품권이 해당 지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려운 가게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에게 반드시 한 번씩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 없이 오히려 지방에 더 많은, 즉 농어민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골목 상권, 재래시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돈이 돌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 예산이 400조고 국민들이 세금을 냅니다. 지금 어디 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기업의 R&D 자금으로 몇 조 원씩 퍼주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이런 기본소득은 낭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반드시 첫 공약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자, 제1공약에 대한 답변을 네 분 후보로부터 들어봤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네 후보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국정 철학에 대한 것입니다. 후보가 추진할 국가 개혁 방향은 무엇이고요? 또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은,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역시 1분 30초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억강부약, 즉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가 없다면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약자들을 함부로 약탈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자를 뽑아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맡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부패한 정치 권력들이 부패한 경제 권력하고 손을 잡고 소위 정경유착을 통해서 국민들의 연금을 훔치고 국민들에게 기회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특권을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은 점점 심해지고 다수의 약자들의 삶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제1기능, 억강부약,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다수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자신이 약자였고 저의 가족이 약자이고 온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자들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판검사를 포기하고 인권 변호사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 희생을 치러가면서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부정부패와 싸웠습니다. 성남시정을 통해서도 전 국민이 정말 관심 가질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개혁하겠습니다.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반칙 특권 청산하고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국가개혁 방향입니다. 그와 동시에 국민 성장으로 경제 위기 돌파해내야 합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외바퀴 성장이 아니라 가계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 성장, 좋은 일자리를 열리는 일자리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동반 성장, 그리고 창업 국가를 만드는 혁신 성장의 사륜구동 성장 이루어야 합니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잘 준비된 후보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인수위 없는 국정은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후보들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검증을 받지 않았고 충분히 준비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저는 검증이 끝난 후보이고 국정 경험을 갖춘 충분히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자부합니다. 또한 사상 최초로 충청, 호남, 영남, 수도권 전국 모두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통합된 후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안희정 후보 1분 30초 답변 시작하시죠. 예, 저의 국정 철학은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 중에서도 제가 이끄는 다음 정부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드높인다 하니 적폐 세력을 그냥 묻어두자는 얘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잘하면 부정부패 세력이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상대를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상대를 악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만으로 국정 철학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 의회와 대통령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합의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후보님들이 적폐청산을 이야기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를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은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들을 좀 얻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다음 국정 철학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움과 분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성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치러지는 비상적인 조기 대선입니다. 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까? 청렴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는 이런 의혹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말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저 최성은 국회의원, 시장,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청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저 최성은 IMF 외환위기 극복, 북핵 위기 극복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은 통합의 그런 리더십을 지니고 준비되고 검증된 그러한 후보여야 됩니다. 저 최성은 재선 고향 시장으로 있으면서 전국에서 부채 제로 도시 그리고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추진 등등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충북도와 같은 자치 분권의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회, 시장 이런 풍부한 국정 운영 경험을 지닌 그리고 청렴한 저 최성이 위기에 대한민국호를 구조해내고 충북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공통질문 2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공통질문 앞두고 있는데 충북의 내후
부분께서 오셨으니까 충북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후보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충북의 현안은 무엇이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까지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공통질문은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후보 최성이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좀 카메라에서 좀 가까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북도의 발전은 가장 관건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추진되는데 이것이 충북도의 발전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충주에 이 청주가 있고 세종시가 있는데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 문제가 있고 또 KTX 역사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가장 관건은 바로 이 청주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상생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 이런 혁신 도시, 바이오 이런 여러 가지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홍성, 진천 등등의 혁신 도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충북 발전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 지역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적극적인 지원, 농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북의 발전을 위한 5대 공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시종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6대 신성장 산업들, 다시 말해서 충북 바이오밸리의 완성 등등을 포함한 것이고요. 또 태양열 기반하는 에너지 산업 육성하는 것이고 또 해양 과학관 건립 뿐만 아니라 충북이 일자리 창출의 허브가 되도록 바로 오송 잡월드 설치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는 그리고 그 가교로서의 충북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간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북의 발전은 세종시와 함께 상생 발전이 돼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혁신이 되는 쪽으로 발전돼야 된다. 그 중심에 충북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각 지역을 가면 해당 지역에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약속합니다. 다 해결하겠다.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밸리 완성이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육성 또 뭐 중부 고속도로 확장과 같은 인프라 구축, 교통망 확충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의 개발 또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권한과 예산을 지급해달라. 권한과 예산이 지급되면 해당 지역이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사업들을 해나갈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집행하는, 지원하는 예산이 50조가 넘습니다. 해당 지역의 매칭펀드까지 합치면 약 81조 원이 되는데 이 81조 원의 예산을 해당 지역에 전부 다 내려주고 각자 알아서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충북은 1조 8천억 가량의 매년 예산이 자율 예산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예산을 넘겨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첫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역량이 커야 합니다.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이 해당 지역에 돈이 많아지면 지역이 발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충북에 1조 3천억의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급돼서 골목에, 도시에, 지역에 사용된다면 충북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 지켜지는 거 우리 역사적 경험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 얼마나 거짓말 잘하냐가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과연 그가 공직자로서 한 약속을 지켜냈는지 저는 공약 이행률 96%입니다. 말하면 지켰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도 우리의 미래도 공직자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실천하겠습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에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께서 2분 동안 또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충북권 중핵경제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안들은 지방정부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오송, 충주, 제천을 국가 바이오 산업 중심 벨트로 만들고 육성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형 여객기 취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늘리겠습니다. 국제선 청사 확장, 또 국내선 확장 조기에 완료시키겠습니다. 공항 주변 47만여 평방미터의 청주 에우로폴리스를 건설하겠습니다.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 때 청주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 남이 구간 타당성 대조사를 조기에 완료해서 조기에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를 조기 추진하고 또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해서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과 세종시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태양광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입니다. 충북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충북으로 몰리게 하겠습니다. 네. 자, 공통질문 세 번째 답변 안희정 후보께서 하시는데요. 시간 2분입니다. 예. 제가 그동안 충남도지사로 있으면서 이시중 지사님과 이춘희 세종시장님과 그리고 권선택 대전시장님과 함께 우리 권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의제들을 중앙정부에 함께 제안해 왔습니다. 충북 지역에 있어서의 현안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우선 이제 남북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연결되어졌던 국가의 투자가 이제는 동서 그리고 X축으로 국가 투자가 지금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입장을 확고하게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송 바이오밸리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오송 바이오밸리에 대한 국가의 투자 계획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중앙정부와 국가가 국가 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큼은 예정대로 투자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국가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의로 늦추거나 아니면은 홀대해왔습니다. 이런 구조를 깨고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와 중앙정부의 재정을 확실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OC 투자와 지역의 국가 전략 지원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세종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시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서 명실상부하게 세종시가 마무리된다면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지역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충북 관련 공통질문 답변까지 네 후보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회 함께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자유 토론입니다. 지난 21일에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청주에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촉구 청주 선언문을 채택한 바가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도 토론이 요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서울, 부산,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이른바 강호축을 구축해서 국토 발전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자유토론 주제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어떤 실천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토론 시간은 18분을 드릴 거고 발언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먼저 어느 후보께서 시작하실까요? 예,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후보께서 네.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다시 한번 우리 새 후보님, 우리 충청 지역 방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의 방송이 대전과 충남에 있는 도민들까지 같이 보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권에서는 우리는 공통의 또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 시대로 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중앙 집권화된 국가체제에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보고서 올리고 앉아서 지침을 기다리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형태로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에도 또 구제역 사태 때에도 봤듯이 지방정부의 능동적이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할 때라야만 국가의 위기도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 시대로 가야 한다. 그리고 헌법 개정 논의도 자치분권 헌법으로의 이행이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개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제2국무회의급의 회의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안 나와서 홀대받았다라는 이야기 안 나오는 국가재정회의를 운영을 통해서 자치분권과 지역적 균형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뭐 어느 후보께 하시면서 이제 토론을 좀 진행해 볼까요? 예, 최성 후보님. 네, 우리 안희정 지사님 이렇게 또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해법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도 많은 지방 정부 중에서 충청북도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차별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원인은 바로 조금 전 제가 충격적인 지도 연구 보고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이 농촌 공동체, 충청 공동체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과도한 서울 중심의 발전 계획이 있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충청북도의 발전을 고민하는데 충청도민의 의견, 도지사의 의견이 빠지고 중앙정치의 책상머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수도 고민을 해도 충북과의 상생 발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해답은 아까 어느 이 단체에서도 제안을 했던 것처럼 저도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으로서 계속 노력해왔던 지방자치분권 개헌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어느 지역 출신이 대통령 되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에 완전히 보장돼서 재정, 교육, 그리고 자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북도 도민들이 스스로 그들의 발전 그리고 교육, 복지를 해결하는 자치분권 개헌을 이룩하는 길만이 충청북도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분께서 제가 뭐 순서대로 이재명 할까요? 후보는 예, 그렇게 되네요. 네. 대한민국이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불공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공정사회. 그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공정한 발전, 균형 발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내시는데 제가 우리 문재인 후보님 곧 발언하실 거니까 한번 기회를 드릴 겸 이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충북의 현안들 자료를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인프라 구축, 전부 다 있습니다만, 이거 다 하겠다. 이거 다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실천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좀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우선 그 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우리 질문 겸해서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토론하면 이제 대전 충남 토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 측만 지금 의견을 안 내가지고 내일 대전 충남 토론이 될까 안 될까 지금 못 결정하고 있는데 혹시 찬성할 의견 있으신지 하나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좀 토론 좀 해보면 좋겠다. 충남, 대전도. 우리 안 지사님도 원하시는 바시죠? 아마 최성 후보님도 다 원하는 바 같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거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온갖 정책들 아마 다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특히 공직자들이 후보가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공약을 합니다만 실제로 앞으로 지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공직자가 한 약속을 지켰는지 그 과거의 실적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얘기로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하실 때 공약을 제시했다가 이행하신 게 16%라고 지금 제가 보도에서 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충북 공약도 이렇게 많이 제시하셨는데 16% 안 된다는 어떤 좀 계획이나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예, 우선 재원 대책은 우리가 정책 공약을 다 발표하지 않은 상태인데 정책 공약을 다 발표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총재원 그리고 또 그 재원을 마련할 방안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지금 TV 토론이 다른 지역들은 다 전체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호남 TV 토론도 광주, 전남, 전북 다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영남 쪽 TV 토론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다 함께 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 TV 토론에 대해서 충남과 대전에서 방송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대전 충남에 따로 토론회를 할 것인지 여부는 당 선관위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하신 세 후보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참여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중단되고 흐지부지 된 것이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충청권 보면 모든 지방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고용률이 전국에서 높고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참여정부 때 했던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의 성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심은 역시 우리 충청입니다.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 충청 지역으로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고 또 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최성 후보. 네. 예.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되고 대통령 탄핵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저는 우리 이시종 충북지사님 같은 분들, 안희정 지사님 같은 분들, 우리 또 이재명 시장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지방 정부를 잘 꾸려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체제하에서는 결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확고한 자치분권 개헌을 국민투표로서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충북 도민, 호남 도민 이런 분들이 이 자치 재정 또 자치 교육, 자치 복지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지금 충북도 발전의 가장 관건적인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 유출의 문제, 그리고 세종시와의 상생 발전의 문제를 이런 문제를 이를테면 또다시 특정 대통령, 여의도 정치권에 맡기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청와대와 국회, 시장을 역임해 봤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그들의 어떤 경제적 욕구, 일자리 이런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우리 새 후보께서 막연히 자치분권 개헌 또 어떤 충북도 발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께서 발언권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고 사료를 듣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이 토론 문제든 다른 문제든 좀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 선관위에서는 다른 후보들은 다 동의하는데 또 선관위도 문 후보만 동의하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답을 안 하신다고 해서 지금 조금 직전에도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토론하는 것은 후보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 당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 하고 당에 답을 안 해주시니까 결국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문 후보님이 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자꾸 떠넘기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놀라운 말씀을 좀 듣게 됐습니다. 일단 정책 발표를 쭉 해보고 나중에 재원 문제는 한번 고민해보겠다, 뭐 정리해보겠다, 따로 발표하겠다 이러시는데 정책이란 실현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을 발표하려면 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셔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재원 대책 지금 발표도 없이 그냥 하겠다 하고 나중에 보겠다. 제가 법인세 얘기 자꾸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일단 재원을 이만큼 마련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사업 이런 거 하겠는데 재원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고 영 안 되면 법인세 세율을 올리는 거 마지막에 검토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또다시 결국 공약 이행률 문제에 있어서 결코 개선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저는 실현 가능한 얘기들 좀 했으면 좋겠다. 네. 특히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불신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정치는 거짓말 대회 같은 느낌을 주는데 정말로 말이란 천금이다. 특히 정치인의 말은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봐야 되는 거고 의지를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은 예를 들면 내일 토론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답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럼 문재인 후보께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 예. 안희정 후보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아주 교묘한 그 말꼬리 잡기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기본소득 보장, 그것은 뭐 액수가 뻔히 나오는 것이니까 밝혔지만 그 밖에 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겠다, 또 많은 또 복지 늘리겠다, 뭐 아직까지 재원 대책 다 내놓고 있지는 않으시죠. 대책이 다 발표했어요. 잠시만요. 네네. 제가 아직까지 복지 정책과 주택 정책 등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세 등을 통해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재원이 얼마냐, 그리고 또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공약들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약을 우리가 완성적으로 내놓게 되면 그때는 재원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만약에 재원 대책 없이 공약을 마구 남발을 한다면 앞으로 검증 과정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점 염려 말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지방분권 개헌 저는 이미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을 했습니다. 현행 헌법과 현행 법률상으로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 최대한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핵심은 역시 재정분권에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분권을 늘려나가려면, 그리고 또 우리 또 대한민국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역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합니다. 지금 중앙정치권에서는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그런 개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잠깐만요. 일단 안희정 후보께서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답변하시죠. 예. 지금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과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자유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막상 들어가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에 어느 정도 권한을 줄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막상 이 논의에 들어가면 긴가민가 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를 들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 올립니다. 지방 정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한테 대폭적인 권한과 지방 정부 수준의 권한과 재정 계획을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여론을 형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번 지방자치 국가로 가자 이러면 지방정부는 무능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 써서 못 내려준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또 한편으로 치고 들어오면 못 내려갑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중앙 집권화된 국가체제로부터 대한민국을 자치분권의 국가로 확실히 개혁하려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앙 집권된 이 600년 된 대한민국 체제를
한양 중심의 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국의 팔도강산이 각각 자기의 결정권과 계획을 갖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나라,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자기 책임하에 높은 수준의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 이걸 위해서는 검찰, 사법, 교육, 경찰 등 다양한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정부로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많은 우리 내부의 논쟁을 가져올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저는 자치분권 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치분권 국가에 대한 저의 소신과 비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도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예. 자, 이 토론이 지금 약 2분 반 남았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께서 제가 아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해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예, 그러겠습니다. 후보 네. 듣겠습니다. 우선 저까지도 와야죠. 예. 일단 짧게 지방정부 재원 부탁드릴게요. 관련해서는 저는 이미 1조 8천억 가량의 중앙정부 국가위임사무 예산을 지방에 넘겨주면 지방의 자율권이 생겨난다. 그걸 통해서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하면 된다. 이 말씀 한번 첫째로 드립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이고요. 우리 문재인 후보님과 관련해서 저도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참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준비는 많이 되신 것 같긴 한데요. 대통령이 돼서 어떤 재원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도 준비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원을 조율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될 준비는 많이 하시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뭘 어떻게 네, 어떤 수단을 할지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제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가 예산 400조의 10% 또는 7% 정도를 조정해서 30조에서 40조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로는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400대 기업에 대해서 8% 증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5조 만들고 10억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 12% 증세해서 2조 4천억 만든다. 그 재원 계획 이미 발표했습니다. 다른 증세는 하지 않습니다. 예. 저한테 넘어오는 겁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1분 남았으니까 최성 후보의 30초 그리고 30초 드리겠습니다. 최성 후보 먼저 답변하시죠. 지금 이 충북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진 것은 바로 세종시와의 관계입니다.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와의 상생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세종시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충북도가 인구의 유출 문제를 포함해서 또 KTX 역사 문제로 심각합니다. 앞으로 충북도의 발전은 반드시 충북도민과 함께 충북도지사님과 함께 이런 KTX 역사 문제 그리고 이 예. 세종시와의 상생 발전이 반드시 논의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예, 시간이 많지 않네요. 많이 드리시고 더좀 하셔도. 다른 후보님도 동의하시는 예, 건가요? 좀 더 드리시죠. 아, 예, 네, 문재인 좀더 후보의 드리시죠. 답변을 네, 좀 네. 제가 재량으로 한 1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를 공격한다고 그냥 2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참여정부 때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을 때 수도권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우리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중단되니까 내려오던 기업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심지어는 내려왔던 기업들이 되돌아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지금도 충북 내에서는 우리 진천, 음성,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 가장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지역 출신 대통령이냐, TK 정권이냐, PK 정권이냐, 충청 대통령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의지가 확고한 대통령, 예. 그런 확고한 정부가 지방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토론 진행했는데 원래 18분 드리려고 했다가 1분 추가돼서 물론 나머지 세 분 후보님의 그 동의가 있었습니다. 19분에 자유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묻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후보별로 주어지는 시간은 10분입니다. 반드시 나머지 세 후보께 질문을 하셔야 되고 답변 시간도 보장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먼저 안희정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하실 텐데 어느 후보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세 후보님 모두 분께 공통으로 좀 한 번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를 우리는 협상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합의에 이르렀죠. 국회 표준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한미 FTA 협상을 재협상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때 특별한 다른 변수와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집권 여당 시절에 이미 합의와 그 협상을 끝낸 것을 우리가 야당 됐다고 갑자기 바꾸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또 논란 속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FTA 재협상 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한 이 한미 FTA 협상을 신자유주의에 물든 시장 개방 전략이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새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답변. 네, 최성 후보. 네. 그 한미 FTA 이 비준 논의할 때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뜨거운 논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점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하고 FTA 협상을 할 때 관건은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 특히나 충청북도처럼 열악한 농업, 농촌이 피폐해지고 심각해질 거 아니냐. 오히려 현대처럼 자동차 산업만 살찌울 거 아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충청북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느냐. 전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한미 FTA 협상을 평가할 때 1분 이내로 좀 해주실래요? 네네. 제 주도권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한미 FTA 협상이 대재벌에게는 도움될지는 모르지만 충북도를 포함한 이런 농촌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항상 국가 간의 협약은 국민적인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부분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결론이 그래서 이제 길게 잘못됐다 이것입니까? 그것을 잘잘못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피해가 있었다. 이재명 이런 거죠.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국가가 하나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 정책의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FTA는 이미 체결됐지만 실제로 이제 수출 대기업의 시장 확대에는 크게 도움이 됐고 거기서 많은 이익이 생겨났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나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농업, 축산업과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 집단에서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FTA의 협정 전체 내용 자체는 매우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와서 이미 바꾸는 건 또 쉽지가 않겠죠. 불공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의 협상이 불공평했다는 겁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한미 간에도 물론 그건 뭐 당사국 간에 이제 이해관계 조정을 했을 때니까 뭐 일방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국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적인 문제시죠. 그 지적은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예, 저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통상 개방 국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FTA는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면 한미 양국 모두의 무역 수지에 도움이 됐다. 그런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명박 정부 때 그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되던 조항들에 대한 재협상을 저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재협상 결과 또 많이 양보하는 그런 이제 재협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재협상을 함에 있어서 양국 간의 이익 균형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해 오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가는 그렇죠. 이익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님의 그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가 이미 최선을 다해서 만든 협상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는 우리가 만들었던 협상안에 대해서 다시 협상해야 된다고 이명박 정부의 그 협상 추진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 했던 일을 야당이 됐다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희정 후보님, 이 재협상 요구가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의 협정 속에 양국은 언제든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비판이 대두됐던 그 독소 조항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참여정부 때 FTA 체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단정 짓는 것은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리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상황은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이 잘못됐으므로 재협상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 재협상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 후보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 미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했는데 또 양보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다시 지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금 아니, 그 말을 당시 하고 있지 것만 않습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그 그래서 당시에 재협상은 언제든지 각각 정부가 국내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당시에, 저는 예. 한미 FTA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추진을 할 때나 또 그 이후에나 저는 아주 당연히 해야 될 이게 협상이었고 그러면 또 한미 우리 FTA 국익을 충분히 지켜낸 협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미 FTA,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미 FTA 협상은 개방통상 국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문 후보님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노무현 정부 때의 한미 FTA 협상은 잘못 추진된 거다라고 하는 이 비판에 저는 동의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와 관련되어서 좀 다른 주제입니다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전략적인 신중함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보와 또 경제라는 국익을 함께 다 지켜내는 그런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함에 있어서 지금 이 단계에서 그 사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먼저 그렇게 예단하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한미 군사 동맹에 기초한 우리의 전략 무기 방어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미 군사 동맹의 합의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그 합의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드 문제를 새롭게 검토한 데에서 저는 한미 동맹의 그 근간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사드이고 자, 문 후보님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대응 자, 방안은 제가 여러 가지 조금만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 후보님 북핵에 대한 입장은 미국이나 우리가 제 주도권이니까 똑같이 제가 이걸 조금만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문 후보님 그러면 그 전략적 모호함과 전략적 신중함이 무엇을 위한 전략적 신중함입니까? 다음 정부에서 그게 재검토함에 있어서 예. 사전에 예단하지 말자는 것이죠. 예단이요? 사전에 예단해 버리면 네.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말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전략적 신중함의 그 태도를 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그 미중 간의 외교 협상을 할 때 그 태도가 더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부 어느 쪽이든지 열어놓고 재검토를 해야 그게 진정한 재검토인 것이죠. 지금 단계에서 그럼 재검토 입장이시네요. 한미가 합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든지 아니, 또는 그 재검토 사드들은 무조건 입장이세요, 반대라든지 그러면. 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다음 정부로 미루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전략적 신중함이 재검토 의견이시네요. 예, 제가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양쪽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예단하지 않고 예. 국내적으로 충분한 공론화, 국회 비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외교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국익 안보를 다 지켜내는 결정을 해내겠다. 이런 예, 뜻입니다. 저는 문 후보님의 그 태도는 지도자로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가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와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한 우리의 합의를 전략적 애매함으로 계속해서 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만약에 그 전략적 애매함으로 가면 중국한테 두드려 맞고 미국한테 두드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가질 때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 후보님의 그 전략적 신중함, 전략적 애매함은 지도자로서의 부족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의 주도로 주도권 토론 일단 첫 라운드가 되겠네요. 잘 마쳤고요. 자, 이번에는 최성 후보께서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인데 역시 10분 드릴 거고요. 세 후보께 반드시 한 번씩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후보께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네, 안희정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조금 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지방 정부가 살아야 되고 지방에 있는 주민들의 참여 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충북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거기다가 지역의 차별적인 발전 문제 때문에 정말 충청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20, 30년 이후면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 안 지사님이 가까운 충남 지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충북 지역의 저출산의 문제, 또 고령화의 문제, 인구 유출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정말 충청북도가 제대로 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요? 예, 가장 대한민국의 지역 발전의 기회가 없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너무 서울 중심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지사님 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예. 아까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보육과 그리고 노인 빈곤에 대해서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 빈곤과 보육에 대한 집중된 투자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하게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주세요라는 여성의 문제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는 엄마, 아빠 공동의 문제입니다. 이제까지의 보육 지원과 저출산 극복 대책이 다 여성의 문제로만 지원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육과 젊은 엄마, 아빠들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까지 함께 진행될 때라야만 저출산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예. 저는 좀 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좀 특별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좀 원론적인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충북 발전의 관건이 바로 KTX의 세종 역사 설치 문제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오는 건 좋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이 오송역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는데 새롭게 이 세종역이 설치됨으로써 인구의 유출은 물론이고 다른 전반적인 충북의 어떻든 인구 공동화 현상, 발전의 지체 현상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든 지역 간에 충남, 충북 그리고 세종 간에 큰 지역적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되도록 안 나서 주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 여가나 유치하는 것으로서 지역 발전을 하는데 정치인이 잘 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정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KTX 역사의 문제는 전적으로 코레일과 역사 운영의 현재 연구 용역과 타당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합시다. 정치인들이 이 역사를 유치를 놓고 지역 발전의 관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장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자칫하면 어떻든 중요한 지역의 현안인데 대통령이 되시면 각 지역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거중 조정하고 원칙 속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발전 그리고 이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좀 더 어떤 결단력 있는 모습,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보는데 너무 좀 무책임하게 피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칙, 규칙, 제도에 지배되는,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 제도와 규칙을 대다 만들어 놓고 목소리 큰 사람이 더 가져가기 게임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가 낡은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최성 후보님은 미래를 향한 지도자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식 연방제에 기초한 이런 지방자치 분권 개헌안에 대해서 시종 일관 동의해 주시고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신 분에서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지금 이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안희정 후보께서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과연 이 고령화의 문제를 어떻게 지난번에 치매 문제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고령화의 문제 충북에 있어서의 어떤 이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도 해결하고 또 동시에 정말 이 젊은이들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충북 공동체의 발전, 자치분권 이룩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그런 비전과 공약이 있습니까? 예, 우선 뭐 저출산과 고령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저출산 때문에 인구 균형이 무너져서 고령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책은 크게는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 쪽으로 조금 이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그 노인 빈곤율 50%에 달해서 세계 최고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자살률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 놓았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을 하위 70% 어르신들에 대해서 20만 원, 그것도 40%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저는 70% 하위 어르신들 모두에게 30만 원으로 높여서 지급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공공근로 일자리 수도 대폭 늘리고 그 급여도 네. 2배 정도로 인상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자리가 역시 핵심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네. 크게 늘려나가는 것, 예, 그것이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두 분께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 죄송하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께 질의드리기 전에 이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 공동체가 충북만이 아니라 호남, 영남, 지방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방 기업, 지방 대학, 지방 인재, 지역 공동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자치분권 개헌,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이 국민주권의 시대, 지방주권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오늘도 이제 충북에 와서도 뭐 시정 일관 기본소득이 갖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소득의 전도사일 만큼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 번 토론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적어도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되는 분은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그리고 오늘 쟁점이 됐던 이런 충북의 SOC 지원, 또 저출산에 대한 지원,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다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정 문제 너무 그냥 시원해요. 돈 안 듭니다.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의미 있는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다는 아니지만 청년배당, 수당, 또 농촌 뭐 또 어떤 이런 부분도 좋지만 노인.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우선할 건가? 저출산에 들어갈 비용, 또 고령화에 들어갈 비용, 지방자치 발전에 들어갈 비용, 이런 어떤 세수 대책, 재정 안정화, 재정 건전화 대책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본소득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출산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출산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거죠. 보육비용, 교육비용, 나중에 취업에 따른 어려움. 자식들을 키워도 자식들의 미래가 보장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육, 교육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제 보육 교육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소득으로 0세부터 29세까지 아동, 청년, 학생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약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출산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죠. 두 번째는 고령화 문제 말씀하셨는데 노인들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70%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슷한 예산으로 노인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하면 거기서 지금 제외됐던 세무녀 사건 같은 거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재원 얘기 자꾸 말씀하시죠. 저번에 질문했는데 답을 못했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할게요. 재원은 기본소득의 재원은 추가의 세금이 필요하거나 빚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 400조 예산으로 아껴서 하겠다. 다음에 주도권 발언할 때 해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자치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방향은 도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저출산의 문제도 국가가, 지방 정부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수당, 초중고, 무상 교육 시스템 일구어 내야 되고, 또 어르신에 대한 복지 지원 시스템, 이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아니라 지방 네. 자치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최성희 앞장서겠습니다. 네, 최성 후보의 10분 주도권 토론 지났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10분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면 되는데 역시 뭐 나머지 네, 세 후보께 그러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어느 후보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제 최성 후보님한테 뭐 하던 얘기 마저 하죠. 예, 시작하시죠. 네. 우리 최성 후보께서 계속 재원 얘기 말씀하시고 국가 부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첫째로는 국토보유세 15조 원 가량을 걷어서 100%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서 되돌려주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게 국민 1인당 30만 원입니다. 초보적인 기본소득이고 나중에 확대해 가야죠.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집행하는 국가예산 400조가 있습니다. 이 400조를 불필요하게 대기업의 R&D 자금 지원이라든지 뭐 4대강 같은 데 쓸데없이 쓰지 말고 7% 정도를 아껴서 그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첫째, 노인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차별 두지 말고 똑같이 100만 원씩 지급해 드리자. 두 번째, 농민들 어렵습니다. FTA 때문에 피해 입었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지급해 드리자. 장애인 어려우니까 지급해 드리고 보육, 교육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 학생, 청년에게 1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인 동시에 이걸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해당 지역에 다 쓰여지게 되니까 해당 지역 경제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도 아니고 기존 예산에서 쓰고 목적세를 도입해서 그 액수만큼 되돌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최성 후보께서 왜 자꾸 이걸 국가 부채에 연결시키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그런 구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북유럽처럼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들도 그런 과도한 복지적인 지출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위험해서 상당히 관리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국토보유세라든가 이런 청년 배당도 1년에 100만 원 또 1인당 30만 원 많지 않은 돈인데 그걸 재벌 아들에게 1%의 특권층에게 연봉 1억 이런 이 벌이의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갖는 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네. 오히려 그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 네. 그리고 농어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아껴진 알겠습니다. 재원이 있으면 좀 더 의미 있는 발전적인 걸로 써야지. 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어려운 사람 더 많이 도와주자는 건데요. 지금 제가 대상자로 선정한 분들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니 모든 그 정도 국민들에게 하고요. 다 주시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예, 재벌 아들 골라내려면 골라내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고요. 제가 안희정 후보님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 정말로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건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농민이 많은 충남도를 관할하고 계시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차별을 받았다. 그 점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농가 소득 보전, 농가 보조 좀 확대하려고 준비하셨던 것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농민 기본소득 도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기본소득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농민들, 장애인들, 또 청년 학생, 그다음에 아동, 그리고 노인, 특정한 어려운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농민 기본소득이 분명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농가는 뭐 100% 1인당 100만 원, 장애인이 한 명 있다면 또 그 숫자만큼 100만 원을 더 받게 돼서 농가 보조금이 실제로는 한 200~300만 원 늘어나는 꼴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농민들에게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직접 어떤 그 지불금과 농가 소득 보전금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재원과 재정 구조는 신규적인 국가 재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기존의 농업 재정의 효율을 좀 높여서 그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 양쪽 측면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혹시 우리 안 지사님 농촌 관할을 하시니까 농가 보조금 국가가 농가 보조금 총액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농가 보조금이 160만 원대에 불과하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한 4,500만 원대, 뭐 유럽은 뭐 수천만 원대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고 일본만 해도 한 700만 원 정도. 통계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예. 지원하는 금액을 다 통계를 낸 겁니다. 냈더니 그거 좀더 160만 원 됩니다. 정도에 불과해서 예. 농가 소득 증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본소득 형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농업단체들의 주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형태가 어쨌든 간에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 아닌가요? 예, 이재명 시장님의 기본소득 제도는 43조 원을 들여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지급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돈에 그 국가재정의 규모로 한다면 그 돈 쓰는 방법이 좀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좀 문제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예, 뭐 예. 다른 것도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 같이 공감해 주면 좋겠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게 특히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지급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주안점이 크다. 그러면 동네 골목이 살고 지역 경제가 살고 지방이 산다. 이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님 남은 시간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릴 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재원 말씀하시다 또 말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국가 운영에서는 재원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약속을 했지만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기초연금 70% 전원에게 30만 원으로 인상할 때가 7조 필요하고요. 일자리 그때 말씀하셨는데 2조 4천억 든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동수당만 도입하면 4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국가 침해 국가 책임자 하면 이건 뭐 얼마 들지 저도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뭐 재원 부분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 보장 43조, 또 공공일자리 확대, 뭐 이런 거 뭐 재원 대책 문제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남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공약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재원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아동수당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죠. 좋습니다. 이게 바로 예. 문 후보님 측 캠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 후보님 캠프의 그 전문가가 발표했어요. 신문에 2-3달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동수당 도입하는구나.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주는 게 문 후보의 정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확정했지만 그런데 그 숫자를 발표했다니까요. 아동수당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 알겠습니다. 정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존의 보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을 어떻게 이렇게 매치시킬 것이냐 지금 이제 그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그게 말씀드렸었죠. 바로 문제입니다. 후보는 안 했다고 하시고 미정이라고 하시는데 캠프는 발표해요. 그럼 후보는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만 하는 이야기를 다르게 곡해 합니까? 아동수당 도입은 확정됐지만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발표하지 설계를 못한 발표했다니까요, 상태다. 이렇게.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정책에서도 좀 안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 얘기하면 캠프가 발표하면 그냥 그대로 쭉 가야죠. 가다가 또 바뀌고.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일자리 대통령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일자리 81만 개 만들어 늘리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17만 개를 새로 만드는 건데 64만 개는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연간 300한 몇십만 원씩 들여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바꿔주겠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일자리를 개선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님도 뭐 똑같이 지금 주장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공공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또 공공의료 다 늘리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치매 전문병원도 만들자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네. 혹 개중에는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간 일자리가 전환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그러니까 바꿔지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 저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님은 나머지 64만 개는 몽땅 다 전환이다. 아니, 있는 일자리가 바꿔지는 거다. 그게 이렇게 단정으로 말씀하십니까?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64만 개는 1인당 366만 원 정도를 들여서 좋은 일자리를 바꿔준다.
그런데 발표는 계속 81만 개 신규 일자리라고 하세요. 아니, 공공의료, 공공보육 이런 것이 어떻게 다 전환만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우리 후보님 나중에 우리 새롭게 언론에서 만드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겠죠.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1만 개가 새로운 일자리인지 17만 개만 새로운 일자리인지. 후보님도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일자리는 17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2조 4천억밖에 안 된다라고 저번 토론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 후보님께서 토론을 할 때는 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드가 여전히 북핵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해 주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제가요, 사드가 여전히 북핵 방어용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데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 지금 잠깐만요. 사드가 이재명 북핵에 후보의 대한 주도권 토론이 끝나서 다음에 아니, 이제 이 문재인 답은 후보의 하고 주도권 토론이니까 넘어가야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역시 10분 드릴 거고 새 후보께 질문하시고 그리고 예, 이재명 후보께 사드는 질문하시겠네요. 어쨌든 북핵에 대한 대비 체계 하나로 한미 양국이 지금 합의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이 안보상의 덕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실도 교차하고 있고 이것이 안보의 문제인가 하면 동시에 또 국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충분한 재검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안희정 후보에게 먼저 질문 한번 드립니다. 네. 이 충북 정책에 대해서 이 토론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공약 발표를 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후보의 어떤 가치나 철학도 중요하지만 이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3월 7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송오창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공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송오창 바이오 밸리는 국가가 바이오 산업을 위한 그 오송오창에 대한 바이오 밸리 투자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약과 새로운 그 신약 제조 사업에 있어서 1상, 2상, 3상 하는 이 신약 실험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바이오밸리 산업을 향한 이 국가 투자 계획에는 이미 잡혀 있었던데 지금 정부가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했었고 계획을 그 뒤에 세웠던 오송오창 바이오밸리에 대한 국가 투자 예산 계획을 그 계획대로 예산을 집어넣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점은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제가 아까 지적한 이유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오송뿐만 아니라 충주와 제천에도 지금 바이오 산업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거든요. 네. 충주는 당뇨 바이오 중심으로 되고 있고 또 제천은 천연물 산업 이렇게 또 중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송뿐만 아니라 오송, 충주, 제천을 연결하는 저는 이렇게 바이오 산업 벨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도지사로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님들과 잘 상의하겠습니다. 저도 도지사로 있으면서 지금 다 2012년도에도 그 당시 문 후보님이나 박근혜 후보님한테 지역 공약 다 드렸고 그것이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시도지사님과 잘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점 넘어가면 네. 청주공항을 우리 또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이렇게 또 육성해야 된다고 우리 같은 생각이 있을 테지요. 그래서 그 방안도 또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대전시장님과 함께 청주공항 육성을 위해서 노선이 경제적 수익이 안 나왔을 때 그 적자 보전을 위해서 세 개의 단체가 함께 청주공항 육성에 힘을 모았고 예산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공항의 문제는 대형 화물 여객기와 대형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활주로 연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 9년 동안 이시중 지사님이나 저 함께 포함해서 열심히 중앙정부를 설득했는데 이 투자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이 그 가장 이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대한 기본 활주로 인프라 투자가 지금 절실합니다. 예, 뭐 저는 그 부분도 좀 그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다 장기적인 방안들인데 당장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때 뭐 외국 선수단이나 많은 응원단이나 외국인들이 올 텐데 사실은 이제 청주공항이 인천공항보다 평창에 거리도 가깝고 소요 시간도 더 짧거든요. 그래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청주공항이 좀 주접근 공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단체장님들이 좀 더 이렇게 협의해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 자, 이재명 후보님, 아까 기본소득 그 보장으로 돌아가는데 네. 저는 기본소득 그 보장의 그 취지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라면 저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가계의 어떤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 이런 취지라면 저도 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게 아니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든 분에게 29세 이하 분들은 또 모든 분에게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그 숫자가 2,800만 명. 토지 배당은 또 어린애까지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승 후보도 지적했지만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그 연 100만 원 이렇게 했자 한 달에 8만 몇천 원인데 그 도움이 필요 없는 부유한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어르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좀 저소득층에게 기본소득 보장을 집중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의 그 비판은 너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원만 충분하다면 모든 국민께 다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선호 순서가 있는 법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요,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계신데, 아동 중에도 이건희 손자가 있습니다. 그럼 왜 빼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예, 우리가 맞아요. 예, 우리가 무상급식처럼 이 보편적 그 복지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선별하는 복지 이것이 서로 이제 필요한 만큼 서로 섞여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말할 기회를 조금만 주시면. 네. 아니 제 주도권 토론이에요. 이게 질문을 예. 답을 하는 중에 말씀하셔서 네. 우선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원래 수입, 자산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그럼 아예 기본소득 하지 말자고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을 하되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하자라고 하는 건 기본소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소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자산조사를 실시하면 수치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남의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봤는데 골랄내달리니까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 비용이.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죠. 선별적 복지를 계속하게 되면 중산층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 복지의 역설이죠. 예, 네. 뜻을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저로서는 아직도 잘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최승 후보님은, 미세먼지 관심이 많으시죠. 고양시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이렇게 펼치고 계신데요. 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가지 폐타이어라든가 또 차량의 배기가스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중국으로부터 황사 현상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그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그 양이 전체 미세먼지 양의 절반 이상 차지해요. 그래서 수도권의 미세먼지도 충남 석탄 화력발전소 단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3분의 1 정도는 차지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왜 이제 문자로 국민들에게 정책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이틀 동안에 3만 명 넘는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그 부분 가운데 한 3천여 명이 미세먼지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주 배출원인 충남의 석탄 화력발전소 뭐 대책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미세먼지 문제는 충남에 있는 이런 화력발전소에 대한 점진적인 이를테면 개선 내지는 폐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문제는 충남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는 주부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이고 너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기 그리고 이 오염도가 높은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들 이러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먹거리 안전까지 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원전처럼 이제 없애야 된다. 설계 수명 만료되는 대로 네,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해 나가고 네, 네. 그다음에 가동적인 신규 건설은 중단하고 네. 가동 중인 시설들은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시설적인 거 외에도 종합적인 시민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이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고, 이제 공통 질문과 마무리 발언 이제 순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후보께 다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릴 거고요. 질문 드리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후보 1분 30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삼고초려하다시피 해서 영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기득권 연합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오물잡탕이라는 좀 심한 말로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는 폐쇄적이다, 또 친노패권이다, 친문패권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다가 제가 문을 활짝 열어두고 많은 분들을 모시니까 이제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이렇게 또 비판들 하십니다. 아무리 경쟁 중이라 해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외연을 확장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합리적인 진보 또 계획적인 보수는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보에서 더 유능하고 우리가 경제에서도 더 유능하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저의 외연 확장은 우리 당의 외연 확장이고 혹시 우리 다른 후보님들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면 그분의 외연 확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책 능력을 높여나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안희정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하십시오. 예, 저는 5천만 명의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좀 통합의 리더십을 갖자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저의 이러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의회와 대통령의 협치와 대연정을 강조하는 일이 사실상은 새 후보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제가 볼 때는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문 후보님도 포용과 통합,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현재 의회 그대로 있는데 그 의회와 좀 더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힘을 좀 모아보겠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보는 가장 큰 목표가 큰 힘의 형태가 연합정부 아니겠는가? 한번 내가 노력해보겠다. 이런 저희 노력에 대해서 문 후보님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님들이 원칙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문 후보님이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주장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후보님 캠프에는 이렇게 다 온 것은 다 사실상 그 문 후보님이
의원님이 대세라니까 거기 줄 쓴 거죠. 저는 저한테 줄을 안 서더라도 저랑 맞서더라도 어떻게 함께 해볼까를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안희정 후보의 답변 들었고요. 이번에는 최성 후보의 답변 1분 30초 듣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후보들하고 전혀 다른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어떻게 수행할까에 대한 약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8차례 TV 토론을 거치면서 다른 분께 죄송하지만, 야, 최성 후보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김대중 정부 때 북핵위기 IMF 극복하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 젊은 초선으로 국회개혁 앞장서고 재선 시장이면서 부채 제로도 만들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도 만들고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다 좋은데 문제는 대통령 되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지지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의 지금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세월호와 같은 위기에 빠지지 않을 건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박근혜 씨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그때그때의 약간의 인지도 보고 선택하면 대한민국 위기 맞습니다. 누가 청렴한가? 누가 진정으로 사드 문제, 북핵 문제 풀 수 있는가? 누가 충북도와 같은 이런 자치분권의 개헌을 일궈낼 수 있는가? 정말 지역 발전의 적임자인가? 이런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앞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입니다. 네. 자, 공통질문 마지막 답변 순서로 이재명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하시죠.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의 인생과 또 실적과 지향과 원칙과 가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재벌개혁, 공정사회 만들기, 부패 척결 이런 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십니다. 저희 세력이 너무 없어. 그렇습니다. 저는 주변에 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듭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을 지휘할 대표를 뽑는 겁니다. 만약 제가 후보가 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팀이 될 겁니다. 세력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정치 세력을 지휘할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실력이 증거로 증명됐느냐를 보고 판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새로운 정당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아마 역사 최강의 개혁 정부가 될 겁니다. 사람을 보고 인물을 보고 능력과 실적을 보고 후보를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세력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저에게 세력은 없지만 그 거대한 정치 세력을 제가 지휘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력이 아니라 주변에 기득권자들이 잔뜩 둘러싼 거대한 정치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고요. 저희가 약 2시간 가까이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앞으로 이제 내 후보께서 어떤 대통령이 되실 것인지 철학과 소신 또 못다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토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릴 거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는 이미 대세입니다. 정권 교체는 특정인이 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만들었습니다. 특정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집권당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그 한겨울에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원합니다. 기득권자들이 망친 이 나라,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비정상적인 이 나라를 뜯어 고쳐서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득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기득권자들에 둘러싸인 사람으로서는 새로운 변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억강부약.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보호해서 함께 잘 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특권, 특혜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그런 공정한 나라,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혁 대통령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들으셨고요. 다음은 문재인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1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우리 안희정, 이재명, 최성, 문재인. 우리는 한 팀입니다. 사상 최강의 강팀입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정권교체, 적폐청산 해내겠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국정농단, 적폐 세력입니다. 우리끼리 경쟁은 곧 끝납니다. 그러니 서로 상처 주지 맙시다.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마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가 돼서 반드시 정권 교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 문재인이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승카드 문재인, 우리 중국 도민들께서 경선에서부터 압도적인 승리 모아주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 안희정 후보 1분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가장 보수적이고 또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충청남도에서 지금 재선에 성공해 왔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이끌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대세론과 준비된 후보를 말씀하십니다. 예,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지방정부에서 가장 많이 준비해온 후보,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증과 실증을 통해서 210만 도민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입증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선에 나갔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호감도를 얻고 있는 후보, 저 안희정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이러한 식의 정쟁의 정치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정치,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 안희정입니다. 네, 안희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으셨고요. 자, 오늘 토론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최성 후보의 마무리 발언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충절의 고향 충북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지금 치루어지는 조기 대선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입니다. 청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등 정경 유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인지도, 지지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누가 청렴하고 도덕적인가? 누가 진정으로 북핵위기,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보고 그 적임자를 판단해 주십시오. 청와대, 국회의원, 재선시장으로서 충북도의 자치 발전,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 그리고 이 나라의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 감히 저는 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도에 연연해하지 않고, 지지도에 연연해하지 않고,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예상했던 여러 토론들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토론의 8번째 토론을 약 2시간 가까이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주 열띤 토론을 내 후보께서 해주셨습니다. 더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유권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변비로 힘들 때 세계 판매 1위 둘코락스 컴포트 코트